오늘 이렇게 일요일인데 어, 이광석 선생님 강의를 참가하기 위해서 또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사회는 갈무리 출판사의 김정현 편집장님이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사회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대리로 지금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2분이 참가하고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시지만은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석 선생님의 최근작인 디지털 커먼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출간 기념 삼아서 뭐 여러 가지 기념 행태가 있겠지만은 갈무리 출판사는 이렇게 저자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또 그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출간 기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현 편집장님이 책을 들고 계신데 바로 이 책입니다. 하얀색 바탕이라서 반사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조그맣고 예쁜 디자인으로 이렇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드릴 소식은 이번에 한국일보에서 62회인 것 같은데요. 한국 출판 문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를 하는데 지금 예심 과정이 끝나가지고 그 예심 과정에 10권 중에 한 권으로 이 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본심에도 당선이 되어서 상을 수상하면 좋겠지만은 여하튼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선정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세계 확대에 따른 피지털계의 등장에 주목했다. 피지털이라는 말은 피지컬, 물질이라는 말하고 디지털, 비물질을 합친 말인데 이 피지털은 공간 지각이 뒤섞인 혼합 현실을 지칭한다. 플랫폼 자본의 포획에 맞선, 오늘은 인클로즈라는 말로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주제 강연 제목도 플랫폼 인클로즈에 맞서는 기술 생태 공통장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포획에 맞선 대안 실천으로서 커먼스 공통장 운동을 제안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책의 의미를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일단 예심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 채팅창이 있으니까 좀 축하해 주실 분들은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영상으로는 축하하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소리도 들리질 않으니까. 네. 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광석이 뭐 별로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오늘 주제에 좀 호기심을 가지고 처음 참가하거나 최근에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소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 문화정책 부교수로 있고요.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텍사스 주립대학교, 그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해서 석사, 박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울릉공 대학에서 학술 연구교수와 명예 방문 연구원을 했고요. 미국 메릴랜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자격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제도적인 이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문화과학에서 오랫동안 편집위원을 하면서 특별히 최근에는 요 플랫폼 문제라거나 디지털 문제 또 공통장 문제에 관한 기획들을 해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소개된 것처럼 주된 연구 분야는 디지털 문화 이론, 그 다음에 기술 정보 문화 연구, 그 다음에 기술 철학, 그 다음에 커먼즈 연구, 빅데이터, 플랫폼 자본주의, 그리고 또 예술 미디어 행동주의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것과 연동해서 제작 문화, 이것에 관한 책방은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메이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포스트 휴머니즘, 디지털 인문학, 정보 인권 등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시는데 크게는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연구와 관련된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1998년도 이후로 한 11권 정도 지금 단독 저서를 냈고, 그 외에도 뭐 공절하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낸 디지털 커먼스 외에 2021년에 포스트 디지털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2020년에 디지털의 배신이라는 책을 인물과 사상사에서 냈고, 2017년에 데이트 사회미학, 그리고 같은 해에 이건 똑같은 데이트 사회를 달고 있지만 하나는 미학이고 또 하나는 비판이군요. 데이트 사회 비판. 2016년에 옥상의 미학 노트, 그리고 2015년에 뉴 아트 행동주의, 2014년에 디지털 야만, 루트리 출판사에서도 2012년에 IT 디벨롭먼트 인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냈네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사이방가르드, 2000년에 디지털 패러독스, 1998년에 사이버 문화 정치, 이런 책들을 냈는데 지금 여기 다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뭡니까 메이커 문화에 관련된 책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올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책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인데 이광수 몇 분 정도 어느 정도 그 시간으로 강의를 하시고 질의응답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요? 뭐 예정은 보통 1시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예, 뭐 괜찮습니다. 그냥 뭐 저는 4시까지 맞춰볼까요? 4시까지 마치고 네. 오신 분들 얘기를 좀 듣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남짓 이렇게 강의를 청해 듣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수 선생님 모셔서 플랫폼 인클로즈에 맞서는 기술 생태 공통장 기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박수 클릭하는 거 있죠? 그걸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조정환 선생님이 제 소개를 아주 길게 해주셨는데 뭐 사회만 맡아주신 것만 해도 영광인데 뭘 그렇게 이력을 그냥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제작 쪽은 공동저서 제가 기획하긴 했지만
다른 분들하고 같이 썼던 책이어서 아마 이제 개인 저작에는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제 기술 철학과 관련된 뭐 미디어 철학과 관련된 책들도 있었고 있는데 뭐 책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내는 방식이 뭐 다들 이제 책 쓰는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쓰긴 하지만 좀 지식 생산이 실천장에 좀 기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자체가 글 자체의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 한 권이 가지고 있는 밀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밀도보다는 오히려 그 당대 그 책이 나왔던 그 시점에 있어서 실천 지형이나 학문 지형에 조금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더 커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뭐 익스큐즈가 될 수는 없겠죠. 책 한 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나 이런 거에. 근데 좀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뭐 본의 아니게 좀 여러 권 냈던 정황이 있었고요. 최근에. 뭐 다시 이제 또 사실은 이 서문에도 썼지만 지금 이 피지털 커먼즈를 좀 마감하고 뭐 내년에 사실은 내년부터는 이제 그 공부 학술적인 연구와 관련해서는 조금 공부 모드로 좀 돌아갈 생각입니다. 뭐 그런 말씀은 뭐 나중에 뭐 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어떤 공부를 계속 이어서 가져갈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감하는 듯한 의미가 피지털 커먼즈의 좀 제 개인적인 연구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느낌을 갖고 요번에 작업을 했었고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높이 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시간은 많이 끌었지만 급하게 낸 측면들이 있고요. 사실은 뭐 조정환 선생님도 리뷰를 해주셨죠. 그 저 뭐 교정도 봐주시고 그랬는데 약간은 좀 빨개벗겨진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책을 사실은 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고 지금 뭐 제목만 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뭐 사실은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의 그런 수위나 이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공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이제 이 책과 관련된 주제나 이런 관심도 때문에 갈무리 출판사와 갈무리 출판사의 독자로서 혹은 다른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도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온 이제 PPT는 사실은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PPT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을 잘 이해하시지 못한다는 사전 지식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들을 좀 풀어나갈까 하고요. 혹시 뭐 여기서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1시간 안에 제가 PPT를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초과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하다가 얘기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여러분들 좀 궁금한 얘기나 같이 좀 나눌 얘기들로 해서 그러다 보면 또 뭐 PPT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시간에 쫓기지 않고 뒤에 가면 매번 쫓겨서 제가 허덕거리는데 생각도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하다가 조정환 선생님이 시간 봐서 마칠 때쯤 되겠다 하면 신호만 주시면 그냥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임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여기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클로저 개념일 것 같아요. 지금 막상 제가 PPT를 이렇게 딱 보니까 다 개념들이 뭉쳐들 있어서 문제 제기는 사실 인클로저. 인클로저는 우리말로 이제 보통 종액이라고 하는데 종액이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일종의 사유화된 말뚝박기 같은 방식이죠. 자본주의의 역사적으로 보면 농민들을 그들의 생산 수단으로부터 토지로부터 박탈했던 그 시점 서구의 역사에서 보면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로부터 그 박탈된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으로 강제 이주하게 되는 그 시점,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첫 번째 인클로저라고 얘기하고, 토지로부터의 박탈은 결국은 최근에 이제 막스 생태학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 말이 끊기지 않죠. 네. 사실은 자연과 인간 사회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관계성 속에 혼용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인식론적으로도 그런 존재론적으로도 그런 관점들을 많이 최근에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자연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박탈된 그런 강제적 박탈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본주의 초창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 토지로부터의 인간의 분리가 첫 번째 인클로저였다. 그게 이제 14세기, 15세기경의 이제 얘기이고요. 그리고 나서 인클로저 얘기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IP 체제라고 하는 인터넷 뭐라 그럽니까? 지적 재산권 체제라고 그러죠. 예.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체제를 IP 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생산, 인간이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을 사유화하는, 종액화하는 그런 논의들이, 그런 흐름들이, 자본주의 흐름들이 형성이 됐죠. 산업자본주의 이후에. 그게 이제 문화산업, 뭐 창의산업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서 공식화되고 자본주의 하나의 어떤 이윤의 가치 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보통은 세컨 인클로저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것을 그 비물질 영역, 지식 생산이나 정보 생산과 관련된 창의성의 영역들을 사유화된 영역으로 가두리치는 법적인 체제를 우리가 보통 IP 체제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 재산권 체제라고 얘기하고, 그 지적 재산권 체제 안에 핵심이 이제 뭡니까? 저작권, 카피라이트라는 게 있고, 뭐 그 외 상표권 뭐 등등의 것들이 있죠. 특허 등등 있는 것인데, 이제 법적 체제에서는 보통 그렇게 IP 체제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카피라이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의 원천들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내는, 가두리쳐서 이익을 내는 방식이 이제 세컨 인클로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많은 부분 이것들이 이제 저자에게 정당한 보상으로서 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 이제까지 보통은 창작자를 대리한 기업들이 정보와 지식의 그런 결과물들,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에 대한 보상들, 시장을 통한 보상들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표준화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익을 챙기고, 사실은 저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체제와 관련해서 볼 때에도 굉장히 미약한 지점들이 있고, 기업들이 이제 그 대리인으로 나섰죠. 그리고 일반 아마추어 창작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저작권, 지적재산, IP 체제를 강요하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창작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가면 갈수록 포스트 프로덕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 이제 디지털 자체가 복제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막는 시스템이 이제 인클로저의 세컨 인클로저의 두 번째 인클로저의 중심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축에서 자연과의 유리, 토지와의 유리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유리 과정은 지식 생산, 창작과 관련된 창의적인 활동과 관련된 그런 인간의 본원적인 욕구들을 자본의 그런 욕망 안에 가두리치는 그런 세컨 인클로저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째 단계의 인클로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매개 장치, 플랫폼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플랫폼 장치는 기술적으로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보통 얘기하는 정형화되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인간의 생체 데이터라든지 비정형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감정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받는 그런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 기제와 그 기제 자체를 자동화하는 AI 시스템, 이 세 가지 이를 플랫폼이라는 장치 안에서 가동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장치, 공장 장치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사회적 공장의 현실태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60년대 이미 사회적 공장 개념이 이제 이탈리아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개념이 나왔지만,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태는 저는 플랫폼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시장 기제이지만 사회 전반의 영역으로 그 장치의 쓰임새나 지배력이 보편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 플랫폼 장치라는 것이 저는 세 번째 인클로저의 단계들을 만들고 있다. 이전까지 토지나 창작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이 배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모든 것을 디지털화해서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 값, 계측된 값들을 가지고 사회화된 질서의 바탕을 만들어내는, 이윤을, 가치를 재생산하는, 가치를 확장하는 그런 지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인클로저다. 아직 그것은 이제 미완이죠. 지금 진행 중의 단계에 있고, 그 인클로저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그 가늠이 상당히 안 되죠. 워낙 그 기술 자체의 가속과 같이 맞물려서 인클로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인클로저의 방향들을 진단하고 그 최악의 상황들을 막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제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단계를 저는 이제 플랫폼 인클로저라고 보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생태 공통장, 피지털 커먼즈, 기술 생태 공통장은 이제 피지털 커먼즈의 뭐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기획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클로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뭐 추상적인 수준이나마 거칠게나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식의 경과인데요. 사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서문에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사실은 한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다른 책을 쓰고 있었고 다른 관심사에 여러 휘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이 하나의 이제 그 연구 테마들은 계속 가져갔던 것인데, 그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그 그림이 결국 줌아웃되는, 제가 애초에 가졌던 관심사에서 점점 이렇게 후경화돼 있던 것들을 중심 테마로 갖고 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걸 좀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애초에 가졌던 생각들, 어떤 연구 테마로 가졌던 핵심 주제들이 어떻게 변천되는지, 사실은 그 과정이 이 책에 사실 4개의 부로 되어 있는데 또 따져보니까 그게 다 녹아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좀, 뭐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현재 인클로저 지형을 또한 또 보여주는 거여서 아마 좀 흥미롭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컨 인클로저, 두 번째 인클로저의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자본주의 지상권 체제가 있죠. 나 뭐 혐물과 관련된 재산권 체제가 현실 공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 재산권 체제라고 한다면 사회화된 체제죠. 인터넷이 불안하다 그러는데 말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재산권 체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IP, 그 비물질 영역을 재산화하는 체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컨 인클로저 관련된 IP 체제라고 할 수 있죠. 이 IP 체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나왔던 것들이 일종의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주로 이제 카피라이트와 관련된 대안적 라이선스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좀 지금의 엄격한 비물질계에서의 그런 그 재산권 체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민사회나 아니면 그 기술과 관련된 오픈소스 운동을 하던 혹은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IP 체제는 건드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어떤 일종의
커먼즈적인 그런 디지털 커먼즈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낸 거죠. 라이선스 모델들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C라고 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모델, 국내도 있죠. 여러분들 그 논문 쓰시면 앞에 뭐 CC 저기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 저자 표기하고 그 비상업적 용도의 원문 그대로에 편집하지 않고 했으면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정해 두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IP 체제가 워낙 빡세게 우리를 이렇게 강고하게 꽉 조이고 있으니까 이제 그로부터 조금 더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 게 시민사회가 라이선스 모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IP 체제 자체의 대안이 될 수는 없죠. 그누 GPL도 마찬가지. 리차드 스톨만이 만든 그런 프리웨어인데 한번 이걸 오픈 코드를 공개시키면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주로 이제 작동하는 건데 그 다음 사람이 그 코드를 고치거나 덧붙이더라도 원래 가졌던 그 원칙, 개방성이나 그 원칙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사유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라이선스 모델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지만 IP 체제를 건들지 못하죠. IP 체제는 계속 가는 거죠. 다 강해지면서. 제 슬라이드에 막 줄이 쭉쭉 가는데 전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 시점에 봤던 것이 이 라이선스 모델에 대한 비판과 함께 IP 체제에 걸쳐 있지만 그 바깥을 사유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 현대화된 세컨드 인클로저를 에서 벗어나는 튕겨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냐, 거기에 저항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고민했었던 것이고, 그 전통을 이제 카피라이시 이쪽에 있다면 카피레프트라는 전통에서 찾았던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라이선스 모델이 될 수 있지만 라이선스 모델은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것을 항상 저는 비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IP 체제 그 자체의 레짐 자체를 건들 수는 없었던 경우고 그 안에서 약간 숨통 정도만 튀어주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지식 공유 얘기도 나오지만 학계에서도 사실은 그 모델 자체도 라이선스 모델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들이거든요. 한계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 같은 거, 탄력성 같은 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조금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개념 속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건 원래 이제 왕실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농민들이 경작지로 활용하는 공통장애나 커먼즈 개념하고 공유지라는 개념하고 많이 다 있죠. 그 초기에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였는데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저작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러니까 완전히 탈구속된, 완전히 그러니까 올판 같은 거 있죠. 고화화된 이제 저작권화된 것들, 저작권자가 저작권이 보통 75년까지 지금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70년인데 이제 그것이 소멸된 경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애초부터 저작자가 이것을 이제 공개하고 오픈한 케이스, 그게 이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통들을 확산하는 일종의 환경운동처럼 그린벨트나 굉장히 수세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퍼블릭 도메인은 그런 IP 체제로부터 분리 독립된 영역들을 계속해서 온전시키고 인터넷 아카이브즈 같은 그런 개념이죠. 온라인상에 있지 않습니까? .org로 있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퍼블릭 도메인 공간 안에 이제 축적시키고 있죠. 근데 그런 식의 것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것이냐. 일종의 이제 그린피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계의 그린피스 운동 같은 것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퍼블릭 도메인은 굉장히 어쨌거나 수세적이고 언제든 IP 체제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 퍼블릭 도메인은 완전히 이렇게 다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컨텐츠도 IP 체제가 원한다면 끄집어 가서 사업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공통의 자산화할 수 있는 룰이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약한 그런 운동의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초기에는 저는 근데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관심사가 많았고 그 역사를 연구했고 주로 법학 쪽이나 정책학 쪽에서 이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막스주의적 전통 안에서 법학을 해석했던 그 제임스 보일이라는 사람이나 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레식 같은 사람, 레식은 초창기 때 한국의 자유문화라는 책을 가지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CC라는 라이센스 모델을 만든 사람이죠. 법학자들입니다. 다. 이제 그런 쪽에서 전통에서 퍼블릭 도메인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또한 수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어떤 커먼즈적인 전통, 역사적으로 그런 카피 레프트 전통이 문화 커먼즈죠. 인간의 창의적인 자원들을 공통 자산화하고 시민들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꿔왔던 전통이 뿌리 깊게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다 보니 문화 인류학적인 저작들이나 그와 관련된 문화 커먼즈적인 논의들을 하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됐죠. 텍스트들이 발견이 됐고 그 영역은 이제 예술 영역까지 또 확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유 예술이라든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새로운 창작의 도구화해서 새롭게 창작의 가치화하는 창작의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일종의 그냥 거칠게 얘기 드리면 이제 전유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적 전통이라든지 그런 뭐 퍼블릭 도메인과 관련된 혹은 문화 커먼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이제 기술 특화된 형태의 이제 뭐 해킹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카피레프트 전통을 좀 중점화해서 봤었고 책으로 따지면 이제 3부 영역이 그것의 일부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전통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그것을 책 한 권으로 그냥 다 쓰고 싶었어요. 과거에 이런 전통들이 있었고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더 이렇게 IP 체제에 저항하는 형태로 문화예술 커먼즈들을 확산시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20세기 아방가르드의 운동이라든지 다다이즘이라든지 등등 그 전통 안에서 보다가 말았죠. 사실은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나갔어야 되는데 힘이 다른 데 관심사가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문화예술 커먼즈에 대한 강점 그것에 대한 공부를 초기에 했었지만 그렇게 오래 잡지 못하고 애초에 목적은 이제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카피레프트적인 문화 전통을 살피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IP 체제 외에도 인류가 모든 것을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이런 풍부한 예술적 자원 혹은 창의적 자원들을 공통화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역사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죠. 그게 이제 3부에서 미완의 작업으로 그냥 끝나버린 그런 셈이 됐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지금 그림을 여기에 쪼그라뜨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완이 된 이유는 한창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일종의 이거는 뭐 사실은 데이터 사회라는 큰 범위에서의 어떤 변화라는 것들과 맞물리고 있었어요. 제 일부의 내용이기도 한데 일종의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의 어떤 상기 때 데이터 사회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었는데 데이터 질서라는 게 새로 생기고 있다. 그게 이제 닷컴 질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닷컴 질서가 지금은 이제 뭐 빅테크 얘기도 하고 많이 이제 보편화된 대중화된 논의일 수가 있는데 초기 국면만 하더라도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개념 자체도 한 7, 8년밖에 안 됐죠. 그런 데이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데이터 활동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부와 연결되는 가치 체제와 연결되는 그런 논의들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이었고 이제까지 제가 봤던 요 가운데 동그라미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처음에 봤던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논의들의 압축이죠. PD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CC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상징되는 라이센스 모델들이고요. 이런 IP 체제에 저항하는 문화적 전통을 찾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 정도의 얘기로 가지고는 그냥 말랑말랑한 그냥 그 역사적인 과거들을 훈고학적으로 끄집어내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문화 커먼즈적인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인클로저의 조짐을 봤었고 그것에 대항을 저는 문화정치나 사이버 문화정치, 디지털 저항, 사이버 액티비즘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연구들을 했었죠. 그 사례들을 또 예술에서도 찾기도 하고 그 구조, 데이터 질서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논의들도 했었죠. 그 초기 논의들이 일부의 논의가 이제 초기 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논의들을 했던 게 이제 일종의 디지털 커먼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영역에서의 어떤 꼬민적인 그런 저항이나 어떤 그들만의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급진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보려고 했었고요. 그 지점에서 지금 그 두 번째 슬라이드를 그리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변화된 정세가 플랫폼 장치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과연 쓰임새가 뭐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플랫폼 장치의 일종의 연료화되는 측면들이 있다. 그 아까 왜 사회적 공장으로서의 플랫폼 장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커진 거죠. 데이터 질서 이게 위에 상단에 지금 이게 이제 도시화의 위험성이기도 한데 그냥 그려본 의식 지도니까 너무 여기에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번에 지금 요 영역들이 요 상단에 들어가는 지금 그림이죠. 축소가 또 된 거, 줌아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물질계 질서들이 있는데 플랫폼 장치의 굉장히 묘미는 뭐냐면 사악한 측면은 데이터계에서 그 자체만 관심을 갖고 그로부터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의 자원들 그것이 사실은 뭐 그 다양한 형태들의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을 포함한 노동 서비스 등등 천연 자원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자원들을 배치하고 재배치하는 그것을 중개하는 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계측하고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그것이 어디에 매칭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과정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 장치라고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 장치를 매개해서 데이터계 그 자체의 지배 질서를 돈독하게 하고 물질계에 있던 이 기존의 그런 자원들의 배치들을 재배치하거나 플랫폼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블랙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플랫폼 안으로 자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논리 자체를 다시 생성시키는 앱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기존에 뭐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기존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 영세 상인분들, 혹은 호텔, 그리고 집을 내놓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앱으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 자원들이 묶이고 그 안에서 평가받고 별점에 의해서 평가받고 랭킹화되죠. 그리고 우리 눈에 들어오고 가시화되거나 비가시화되거나 랭킹도 조작이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평가받고요. 그 또한 앱에 연결되고 그러니까 배치와 재배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그런 플랫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플랫폼 앱에 의해서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다 계측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뭐 어설프던 아니던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 그런 알고리즘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배치와 재배치일 겁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계의 질서일 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 물질계의 질서까지도 새롭게 재구획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별점에 의해서 상종가를 치는 그런 그 가게들도 있고,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가게의 명성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계의 질서 자체가 물질계 질서에 영향력을 또한 미치는, 그죠. 그러니까 조종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별점이, 손끝의 별점이 물질계 부동산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런 노동 수행과 관련된 통제나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그런 것들이 상호 혼용된 현실, 그게 이제 피지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는 이건 뭐 사실은 기술이 만들어낸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저는 그 플랫폼 자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도적으로 이 피지털계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좀 이따 피지털 개념이 이제 흥미롭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 현 상태가 과연 뭔지를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지털계가 왼쪽에 회색으로 저렇게 이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 혼용된 데이터계와 물질계가 혼용된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거는 꼭 플랫폼만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기업만이. 그렇지만 플랫폼 기업이 피지털계의 구성력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쓰이려면 이제 다른 맥락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의 별점 문화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또한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한테는 특히 물질계 질서와 관련해서 보면 자원 중에 노동은 그 생체 리듬을 가진 인간의 산노동이잖아요. 노동의 영역은 다른 자원과 다르게. 그 지점에서 플랫폼 노동은 사실은 인권의 영역이고 삶의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나의 문제고 이웃의 문제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 가장 저는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일단 문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의 인클로저와 관련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다른 한 축에는 이제 시민 데이터들을 갈아 넣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갈아 넣어서 플랫폼이 가져가는 포획의 질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한국 사회 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가장 동맥이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데이터들이죠.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영역에서 있어서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생존의 문제, 급박한 어떤 그런 SOS의 문제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연구자로서 플랫폼 노동이라고 봤습니다. 그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보려면 이제 그래서 이제 노동 과정이나, 그러니까 노동 과정 안에서 과거와 다르게 사회적인 이런 물질계 질서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플랫폼은 아직까지 제조혁명에까지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차나 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보면 점점 자동차 자체가 소프트웨어화 돼가고, 그 국면 안에서 제조 산업이나 제조업에 있어서의 플랫폼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척되고 있거든요. 플랫폼이라는 명칭도 나오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그 플랫폼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회나 아니면 경제 영향에 미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에 아직은 조금 그 밀도를 못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플랫폼이 영향을 먼저 선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유통이나 물류, 그다음에 서비스 영역인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국면 이후에 벌어지는 지금의 양상들은 더욱더 그쪽으로 청정한 그 어떤 그 유통과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강조,
자동화 국면 이런 것에 그쪽 영역에서 제조보다는 에 집착 할 수밖에 없고 그 영역에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노동들을 지금 플랫폼 노동들을 수행하고 있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 연구와 관련해서 보자면 제가 이제 플랫폼 노동에 집중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 영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지털 커먼즈라고 하는 그래서 특히 노동과 관련해서 기술로 매개된 지금 인간을 다치게 하는 구조들을 깰 수 있는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소박하게는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찾기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는 좀 미약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마찬가지로 정확한 그 이상들은 잡을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피지털 커먼즈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2부에서 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주로 노동 그리고 시민들의 뭐 데이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어떤 사회화하는 그런 기제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플랫폼도 굉장히 이제 사회화된 독식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노동은 제공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플랫폼 브로커가 사업주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들을 어떻게 깰 수 있을지. 그러니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효율성이나 이런 그 자원의 매칭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장점들을 살리면서도 플랫폼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과 함께 노동 인권의 부분들을 같이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적 구조 그것이 피지털 커먼즈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던 것이 2부의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많이 가져왔는데 몇 개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50분인데. 저기 지금 마지막에 4부에서 좀 그러니까 요새 관심사입니다. 요새 관심사인데 4부에서 일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이제 생태 커먼즈인데 이게 이제 다시 또 한번 줌 아웃이 된 것인데요. 이제까지 제가 이제 주로 논의했던 것은 사회 생태 안에서 기술의 인클로저라는 현상 안에서 그것의 대안들을 찾았던 것인데 인류세라고 하는 인간이 지구의 지배종이 되면서 만들어낸 지금의 문제점들 그것이 지층에 쌓여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뭐 지층뿐만이 아니고 그 지질학적 증거를 통해서 지금의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 나이가 홀로세인데 그 홀로세가 아닌 비공식 학명의 인류세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의 인간의 그런 그 지구 환경에 미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난장과 같은 이런 무질서한 그런 국면, 탐욕의 국면들이 만들어낸 지금 결과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특징화해서 부르는 이름이 이제 인류세, 뭐 일본 말로는 인신세라고 보통 얘기하는 국면이죠. 이 국면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연구자들이 관심이 있고 이것을 의당 본인의 중요한 학문적 의제로 삼지는 않더라도 뭐 실천적 의제나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제 그것을 마음속에 그냥 담아두기보다는 이것을 장기적인 학문적 의제로 좀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 탈인류세라는 지금의 인류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탈주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제가 고민한 것은 기술 문명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이제 기술 연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과 관련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뢰감이나 그런 어떤 근대주의적인 모더니스트적인
보통 뭐 에코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향성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기술에 대한 의존이나 그것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한국 사회는 기술 자체가 하나의 이제 발전이나 성장의 동력화되고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기축의 동력이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기술 숭배의 그런 강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이제 그거를 편의적으로 사회 생태, 자연 생태로 이렇게 분리해서 조금 실천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소위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대응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은 사실은 그런 그 지금의 탈탄소 전환과 관련된 생태적 조건을 마련하는 국가주의적 플랜이죠. 근데 뭐 사실은 그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자연 생태와 관련해서 지금의 인류세라고 하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문제적 지점들을 기술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풀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코모더니즘의 강한 조류들이 뭐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죠.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엔지니어링하면 환경 문제나 생태 문제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생태와 기술이 때로 굉장히 모순적인 지위에 놓을 수 있고 반생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자연생태와 관련해서 보면 많이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들에 대한 반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 그것은 사실은 그린 비즈니스하고도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반성이나 성찰의 그런 가능성들을 억제하거나 비과시 영역으로 보내는 측면들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회생태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생의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회생태는 저는 이제까지 얘기했던 인간과 인간의 문제, 인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의 쓰임새의 문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문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수위는 지금은 플랫폼이 우리를 다치게 하는 수위는 몸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식까지 다치게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회생태의 문제들은 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저의 오래된 토픽이었고, 큰 측면에서 더 그런 대안적 기술, 여기서 얘기하는 생태기술, 공생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생태와 관련해서 생태기술의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생기술은 일종의 이제 127 사상과 127식의 얘기로 하면 그 공생 개념이죠. 공생공락의 개념으로서 컨비비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회생태 안에서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피지털 커먼즈의 아까 3번에서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이제까지와 다른 자원을 수탈하고 약탈하는 그런 방식, 인간을 기술로 매개해서 예속시키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끊어내는 방식일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까지 국가나 기업에 의존하던 방식을 떠나야 되는 그런 방식이다. 그것은 이제 저는 다른 삶의 기획이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유효하게 커먼즈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다중의 역할들이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그려내지 못하고, 여기에 사부에서 주로 얘기하는 얘기들은 나 기후 정리와 관련된 얘기, 인류세의 담론구조의 얘기,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에코모더니즘의 경향성에 대한 문제 등등의 얘기들을 사부에서 담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의 문제, 생태기술이나 공생기술의 방향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물음들이 있고, 저 스스로도 이제 답을 못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마무리하고 뭔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 4번과 관련된 연구들을 조금 더 충실히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지금 학교에 있는 지금 이 순간 혹은 뭐 이후의 순간에도 계속 다루어야 될 주제이지 않을까 향후.
생각하고 장기적인 과제로서 지금 이 기술 생태 커먼즈라는 그런 토픽, 지금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공부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부의 일부 초기적 논의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책의 내용의 뭐 의식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지금 1, 2, 3, 4로 해서 줌아웃 시켜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부위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흥미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맥락 속에서 좀 얘기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채팅창에 예, 제가 참고할 지금 질문이나 이런 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피지털만 조금 잠깐 말씀드리고 좀 시간상 좀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조종환 선생님이 이제 피지털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고, 뭐 출판문화협회 그 상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설명한 대목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고, 디지털과 물질계가 부딪히는 교전 명령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디지털이나 메타버스나 사실은 글쎄요, 뭐 디지털이 더 현실 비판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피지털이 더 나은 용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피지털이 가지고 있는 저는 함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드 라이프도 있었어요. 이거 게임 공간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세컨 라이프 다음에 뭐 서드 라이프 얘기가 있었죠. 그 온라인 공간상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바타들이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서드 라이프 개념도 있었고, 혼합 현실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믹스드 리얼리티즈 뭐 이렇게 되나요? 뭐 그런 개념도 있었고, 우리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도 있었죠. 사이버 스페이스, 메타버스, 서드 라이프, 혼합 현실, 피지털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같은 말인데 저는 이제 피지털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제 선호한다라고 보고 싶고, 개념의 선취, 뭐 개념의 어떤 지배적인 개념이 메타버스가 쓰이고 있는 방식들이 주로 이제 플랫폼 업계, 특히 게임 업계, 아시다시피 문화산업 업계, 연예기획사 이 3자가 주로 주축이 돼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뭐 빅테크도 쓰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 보면 그들의 언어를 뭐 대중화된 언어이긴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쓰이는 메타버스의 주요 담론들이 만들어지는 방식들이 굉장히 사유화된 상업화된 그런 그 새로운 형태의 그런 뭐 일종의 서부 개척지 사이버 스페이스 논의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새로운 형태의 노다지, 온라인 노다지의 그런 개념으로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를 같이 쓰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개념과 관련해서 개념 싸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공유경제 뭐 말이 나와서 말인데, 공유 쉐어링 이코노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책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공유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말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자원의 매개만 있을 뿐이지 실제 호혜적인 사람과 사람 간이 자원을 매개로 해서 어떤 그런 그 호혜적 관계들을 맺고 그 관계성에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공유하고는 커머닝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무관한 공유경제잖아요, 사실은. 자원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입각해서 아주 기술적인 방식으로, 알고리즘적인 방식으로 자원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형태, 그로부터 이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를 공유경제라고 하는데, 다른 그 안에 남는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미덕은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좋은 공유 개념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공유 개념을 선점했죠.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갈무리 출판사에서 이제 공통장, 커먼스와 관련해서 공통장을 쓰는 개념 쓰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고, 이제 개념을 어떤 개념을 쓰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의
어떻게 보면 그로부터 이제 확장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에서 일부러 그래서 피지털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어디 저기 네이버 백과사전에 피지털이 1위를 딱 이틀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라졌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이틀 동안 피지털이 1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출판상 후보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검색하느라고 그렇게 올랐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딱 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런 개념 자체가 쓰이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약함이 있고 피지털도 그리고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브랜딩 마케팅 용어로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만 마케팅을 하던 어떤 업체들이 8, 90년대에 PC통신과 인터넷 공간이 생기면서 온라인 시장이라는 게 90년대 중반 이후로 생기잖아요. 상업화되면서 90년대 말부터 우리도 이제 네이버들이 만들어지고 이른바 포털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장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이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던 사람이 온라인에서도 이거 상행위가 되는구나. 같은 물건을 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뭔가를 홍보를 할 수 있고 광고를 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동성을 고려한 마케팅이나 브랜딩 전략. 그게 이제 피지털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나왔던 원래 단어 선택이었어요. 물질계와 뭐 디지털계가 합쳐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었는데 실제 이제 피지털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디지털 논리 자체가 현실의 논리로 내려오는 하강하는 국면에 대한 주목 뒤섞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뒤섞이고 있고 아까 별점 문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양상의 플러스로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문화들이죠. 포스트잇 정서들.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이나 연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이건 트위터 140자 문화에서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사실은 SNS 있기 전에는 이런 문화들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대자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그런 형태로 쓰였었고 그러니까 포스트잇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사회적 공감이나 연대를 표현하는 사회적 타자에게 그런 방식으로 쓰인 것은 자연스럽게 디지털이라는 익숙한 우리의 매체 환경, 미디어 환경 안에서 구상한 물리적인 매체인 것이죠. 포스트잇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고 이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발명이죠. 창안들이 이루어지는 방식들 좋은 방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지털 양상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업계가 주도하는 방식과 다르게 시민들이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유연함이나 탄력성을 물리적 세계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이게 굉장히 초보적인 방식이지만 굉장히 정서적으로 연대감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피지털의 양상 이런 것들 이런 감정 표현의 방식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뭐 이거는 이제 초기적인 형태고 이제 뭐 아직 현대적인 방식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VR이 지금 메타버스의 주축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VR, AR이 왼쪽에 보시면 김진아 감독이 만든 뭐 제가 자주 들은 사례이긴 한데 동두천이라는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나 토픽이나 그 화면들을 보면서 VR이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 요새 이제 예술 현장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VR이나 뭐 AR까지는 모르겠고 VR들을 많이 예술 작품화하거나 하는 경향들을 많이 봤었는데 윤금이 살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동두천의 그 당시의 현실들을 VR을 가지고 묵묵히 그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난 배경들을 추적해 나가는 작업들이죠. 그 현장들. 잔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 뒷골목, 지금 보고 계실 것처럼 그 살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이입하면서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것은 이제 뭐 소설이나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읽는 방식 혹은 사건 그 자체를 회고하는 방식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정서적 경험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 지점에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수단이자 VR이 새로운 해석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오른쪽에 그 언폴디드 지금 이게 4.3 항쟁 관련된 어드벤처 게임 두 번째 시리즈일 겁니다. 약간의 이제 이 2차원 이제 2D 애니메이션 구조인데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4.3 현장 안에 스스로가 그 스토리 라인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을 그 속에서 주인공의 감정이입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게임 형태의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새로운 제가 보기에는 기술로 매개된 어떤 역사성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그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들을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툴로서 봐야 되고 피지털의 중요한 양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 집회도 최근에 이제 타투 합법화를 위한 메타버스 집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메타버스의 초기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메타버스 안에서 과연 이것들을 했을 때 가지는 효과나 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논의들이 이제 돼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의미 있는 저는 시도라고 보고 많은 부분 부족하죠. 뭐 보시면 멀리서 보시더라도 캐릭터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고 윤곽만 이렇게 돼 있는 형태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런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화가 많이 돼 있고 이동이나 인터페이스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뭐 메타버스 자체가 뭐 어쨌거나 형성 중의 어떤 그런 은유적인 디지털 공간을 의미하는 거라서 사실은 그것이 메타버스에 통합되든 아니든 지금의 이런 집회의 모습들이 여기뿐만이 아니죠. 지금 시민사회에서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뭐 양가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에서 집회 시가 지금 보장이 잘 안 되는 그런 공권력에 의해서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회 방식들을 온라인 공간으로 트는 것이 단순히 그냥 현명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 마치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미술관이고 모든 박물관이고 다 가는 것이 어떤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선택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술적 선택의 방식에 있어서 조금 다원적이고 그러니까 물리적 전술 전략과 이 가상 공간에서의 것들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들을 별로 안 하는 대신에 이런 식의 이제 그냥 쉬운 해법들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우려감이 한 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발함에 대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것의 대안들이 과연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이제 실천적 의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좋은 디지털의 양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주의적인 힘, 그것이 저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논리이다. 그 안에서 이제 뭐 아까 그런 그 타투 합법화와 관련된 시위도 있을 수 있지만 주류화된 힘은 가상자산화와 가상화폐 이 안에서의 새로운 플랫폼 질서 이런 것들이 주된 논의들이 되고 있고 이전에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능성의 영역이 적어도 아까 디지털 커먼즈와 관련해서 그런 다양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복제와 자유문화에 기반한 창의적인 어떤 가능성들을 무한히 독려하는 그런 식의 어떤 힘들이 팽팽하게 존재했다. 그러니까 IP 체제나 데이터 질서라는 것이 강고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더라도 시민 다중들의 그런 힘들이 여전히 그런 디지털을 동력화해서 어떤 나름의 그런 커먼즈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사실은 메타버스 논리는 그 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비물질 질서 자체를 공고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여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저 오른쪽에 그 가상화폐나 뭐 NFT라고 하는 최근에 그런 뭐라 그럽니까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뭐 비대체 토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류의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상화폐들, 가상자산화 기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무엇이든 거기에 이제 자산의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추상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비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화된 기재 안으로 가공해서 그것들을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체제뿐만이 아니고 그 자체를 하나의 자산화하고 부의 어떤 축적의 방식으로서 가져가는 그런 추상의 추상이라는 그런 그 자본주의적인 질서 안에서의 추상의 추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들이 메타버스에 저는 농축돼 있다라고 보고 뭐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초기 단계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얘기도 굉장히 길어지네요. 디지털의 양상도 이렇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노동이나 그러니까 신체에 미치는 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신체에 미치는 힘은 저는 사실은 메타버스를 은유적 공간으로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 저는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 우리가 아이디로 활동하는 방식들 다 아바타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들이 저는 아바타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원들을 매개해주는 그런데 동원되는 자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판단이나 결사나 연대나 그 안에서 전혀 모든 것이 다 분절되어 있는 그런 노동수행 기계, 그 아바타 기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플랫폼 자본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앱을 쓰시면서 혹은 우리 곁에서 골목에서 보는 모든 그 현상들이 저는 이게 메타버스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증강된 메타버스. 그래서 그런 그 몸에 미치는 그 플랫폼의 힘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족주의와 경향 온갖 그런 어그로권에 의해서 특정의 사안에 갈래치고 극단적인 어떤 콘텐츠의 알고리즘의 질서에 의해서 의식들이 고정화되거나 더 거기에 센 콘텐츠에 좌우되는 그런 현실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 관계를 대신하는 물리적 그런 관계 속에서 공통 감각을 가졌던 뭐 그 자체도 왜곡이나 편견이 있을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런 그 플랫폼 SNS들이죠. 그런 플랫폼들이 만들어낸 사유화된 그런 기술 혹은 의거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렸었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했었었는데 그 안에서 공통 기반을 찾고 지금은 거의 사유화된 그런 그 기술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나누고 그에 의거해서 감정 구조가 점점점 굳어지는 카카오나 등등에 의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의식의 결에 미치는 그 이런 플랫폼 질서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우리가 좀 디지털의 양상들을 좀 봐야 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생님,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여러 얘기들을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책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제가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 생각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리고 피지털이라는 것이 뭐고 커먼즈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또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급하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이 책의 그 내부에 걸쳐 있는 책인데요. 플랫폼 질서와 커먼즈 위기하고 피지털 커먼즈의 조건, 그다음에 3부가 문화 커먼즈의 창작 유산, 4부가 인류세와 생태 커먼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요령 있게 4개의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커다란 골격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아주 세부적인 그 이미지들을 통한 보강 설명이 충분히 있으면은 훨씬 더 뭡니까 내용을 이해하는데 풍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질문들도 이미 주어진 게 있고 해서 오늘 이 정도의 그 주제 강의를 듣고 질문 시간을 통해서 그 응답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 그 뭡니까 플랫폼 자본주의를 설명하면서 그 자원의 그 알고리즘 병참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원의 그 병참학이라고 해서 로지스틱스를 말할 텐데 알고리즘 차원에서의 그 물류라고 하는 게 플랫폼 자본주의 이해에 굉장히 그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끌렸고요. 우리가 그 데보라 코엔의 로지스틱스를 냈는데 이게 일종의 물류 자체를 경제적인 자원 배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내전이자 사회적 전쟁으로 그 바라보는 책이었는데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이광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그 로지스틱스하고 노동이라고 하는 딱 접점을 이루는 곳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생태 공통장 4부를 다루는 부분에서 생태 개념이 이제 이 디지털 공통장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하고 디지털 커먼즈라고 하는 것이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공통장 논의의 그 주된 그 담론 공간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하는 도시공통장 논의에서 출발해가지고 나름대로 심화 발전되어 왔는데 이광 선생님의 경우에 그 독특한 영역은 바로 이 디지털 그 플랫폼 그것들의 인클로저 효과에 대항해서 그 공통장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그 주목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탈리아의 그 뭡니까 마테오 파스키넬리가 이런 관심들을 쭉 발전시켜 왔는데 그 부분하고 공명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어서 4시 반에, 지금 4시 21분입니다. 4시 반에 다시 모여가지고 토론 시간을 가질 터인데 제가 채팅창에 사전 질문 10몇 가지를 한 3가지 범주로 나눠서 이미 올려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질문지를 온라인으로 보냈지만 구두로 그 질문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뭡니까 사전 질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좀 쉬는 시간에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은 이광석 선생님과의 유익한 대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면 4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